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정답은 중국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달러 대신 금으로 중국 경제의 방패를 만들겠다. 인민은행은 그 지시를 충실히 따랐고 9개월 연속으로 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공식 보유량만 2,300톤을 넘어섰죠. 국제 금시장에서는 중국이 나타나면 가격이 출렁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대규모로, 그만큼 빠르게 사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황금 방패의 속을 열어보니 구리가 나왔습니다. 83톤. 순금이라고 은행에 맡긴 금괴를 잘라보니 그 안에 구리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톤 단위로요. 안전자산의 상징인 금이 오히려 중국 금융 시스템 최대의 시한폭탄이 된 겁니다. 금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위험해지는 나라.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진핑은 왜 금에 올인했고 인민은행은 얼마나 사득였는지 알아봅니다. 둘째, 83톤짜리 가짜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5년이나 들키지 않았는지 파헤칩니다. 셋째, 이 사건 이후 중국 금시장의 신뢰는 어떻게 됐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금 투자의 함정과 기회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핵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을 왜 사십니까? 대부분 위기에 대비하려고 사죠. 주식이 폭락해도 부동산이 무너져도 금만큼은 가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국처럼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나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중국이 미친 듯이 금을 사모으기 시작한 건 아주 분명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미국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러시아의 달러 자산을 하루아침에 동결시켜버렸거든요.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에 보유하던 수천억 달러가 한순간에 쓸 수 없는 돈이 됐습니다. 계좌에 돈은 있는데 찾을 수 없는 상황, 사실상 돈이 증발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에도 같은 카드를 쓴다면 중국이 가진 3조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액이 하루아침에 종이 쪼가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월급을 전부 한 은행에만 넣어두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은행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 재산이 날아가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현금도 좀 두고 금도 사고 여러 은행에 분산합니다. 중국이 하려는 게 정확히 이겁니다. 달러라는 은행 하나에만 전 재산을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진핑은 결단을 내립니다. 달러 의존도를 확 줄이고 금을 대폭 늘리자. 이른바 탈달러 전략의 핵심에 금을 세운 겁니다. 인민은행은 2023년부터 무려 9개월에서 9개월 연속으로 금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금시장에서 중국이 나타나면 가격이 출렁일 정도로 대규모 매수를 이어갔죠. 그 결과 공식 금 보유량이 2,300톤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전체 외환 보유액의 약 6.8%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미국이 8,000톤 넘게 보유하고 있으니 아직 격차가 있어 보이지만 중국의 매입 속도는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 단연 1위였습니다. 금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이 사는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드물었어요. 시진핑의 전략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달러 무기화에 대비하는 건 합리적인 판단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전략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벌어진 겁니다. 시진핑은 위에서 금을 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시진핑이 위에서 금을 사라고 명령하면 아래에선 무엇가 벌어질까요? 당연히 금 관련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금을 캐는 광산업체, 금을 가공하는 주얼리 회사, 금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금융기관까지 금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모든 산업이 호황을 맞은 거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민은행이 사들이는 금은 국제 기준에 맞춰 철저하게 검증된 금입니다. 런던 금시장 협회 기준이라든지 스위스 정제소에서 인증한 금괴처럼 출처와 순도가 완벽하게 보장된 것들이에요. 하지만 민간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금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방은행들이 금괴를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그 금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허술의 짝이 없었거든요.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뭘 하죠? 감정평가를 합니다.
전문가가 직접 가서 아파트 상태를 확인하고 시세를 조사하고 실제 가치를 산정하죠. 그런데 중국 지방 금융기관들은 금담보에 대해서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습니다. 마치 등기부 등본만 보고 아파트를 확인도 안 하고 돈을 빌려준 셈이에요. 등기부에는 아파트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판잣집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허술함의 규모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인민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금 보유량은 2,300톤입니다. 하지만 일부 해외 분석가들은 실제 보유량이 5,000톤이 넘을 수 있다고 추정해요. 인민은행이 숨기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공식 발표 체계 자체가 비정기적이라 실제로 얼마나 샀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민간 보유량까지 합치면 약 2만 5천 톤, 전체로 합산하면 약 3만 톤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숫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검증 시스템은 허술합니다. 위에서는 진짜 금으로 나라를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래에서는 그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위와 아래가 완전히 따로 노는 겁니다. 이 간극이 얼마나 위험한지 바로 이 틈을 정확히 파고든 사건이 터집니다. 2020년 중국 우한 킹골드 주얼리라는 회사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이 회사는 그냥 작은 동네 보석 가게가 아니었어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대형 주얼리 업체이자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금 관련 기업이었습니다. 직원만 수천 명, 매출도 어마어마했죠. 국제시장에서도 인정받은 간판 있는 회사였습니다. 이 킹골드가 여러 금융기관에 순금 83톤을 당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면요. 무려 160억에서 200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조에서 4조 원에 달하는 규모예요. 한 회사가 금 하나로 이 정도 돈을 빌린 겁니다. 83톤이라는 숫자가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83톤은 2019년 기준 중국 전체 연간 금 생산량의 22%에 해당합니다. 중국이 1년 동안 금광에서 캐내는 양의 5분의 1이 넘는다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 83톤이 당시 중국 공식 금 보유량의 약 4%에 맞먹는다는 겁니다. 한 기업이 맡긴 금이 국가 전체 보유량의 4%라니 사기의 규모 자체가 국가급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한 곳에서 정기 점검 차원으로 이 금괴를 품질 검사에 넣었습니다. 결과는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겉은 분명 금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데 속을 잘라보니 구리 합금이 나온 겁니다. 순금이 아니라 구리에 금을 입힌 가짜였던 거예요. 킹골드는 순금이라는 보증서를 달고 은행 금고에 들어갔고 은행은 그걸 믿고 수조 원을 빌려줬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대목은 이 사기가 한두 달이 아니라 무려 5년 넘게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14개에서 19개에 달하는 금융기관이 이 가짜금을 담보로 받아들였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곳도 금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금고에 넣어두고 장부에 숫자만 적어놓은 겁니다. 5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싶으시죠? 대체 왜 이렇게 오래 속을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은 금을 검사하는 방식 자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은행 금고에 금괴가 수십 톤씩 쌓여 있다면 일일이 잘라서 속을 확인할까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금은 자르는 순간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상식이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중국 금융권에서 금담보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은 금괴의 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겉면에 찍혀있는 순도 표시를 확인하죠. 일부 은행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비파괴 검사라는 걸 합니다. 말 그대로 금괴를 파괴하지 않고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X선이나 초음파 같은 장비로 금괴 표면을 분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파괴 검사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표면에서 겨우 몇 미리 깊이까지만 측정할 수 있어요. 겉에서 3mm, 5mm까지는 진짜 금이 맞는데 안쪽 깊숙이 구리나 텅스텐이 들어있으면 이 장비로는 절대 잡아내지 못합니다. 킹골드는 이 허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금괴 바깥을 충분히 두꺼운 금으로 도금하면 비파괴 검사를 가볍게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보험까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킹골드의 금담보에 약 30억 위안 규모의 재산보험이 걸려 있었어요. 이 보험을 발행한 곳이 어디냐면 중국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PICC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금이라는 실물 담보도 있고 중국 최대 보험사의 보증까지 있으니 이보다 더 안전한 대출이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안전장치가 갖춰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금이 가짜면 이 모든 안전장치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담보 가치가 0이 되니까 은행은 대출금을 못 회수하고 보험사는 어마어마한 보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보험이 안전망이 아니라 도미노의 다음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킹골드 사건은 중국 금융권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나스닥 상장사라는 화려한 간판, 비파괴 검사라는 첨단 기술, 최대 보험사의 보증까지 이 모든 것이 가짜금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으니까요. 간판이 크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긴 겁니다. 이 사건이 킹골드 한 곳에서만 벌어진 일이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킹골드가 터지기도 전에 중국 내륙에선 이미 같은 수법이 조직적으로 퍼져 있었거든요. 킹골드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 중국 내륙의 산시성과 후난성에선 이미 조용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수년간 이어진 대규모 금담보 사기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의 규모부터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무려 19개 금융기관이 얽혀 있었어요. 은행만이 아닙니다. 트러스트라고 불리는 신탁회사, 보험사까지 한 팀처럼 움직였습니다. 이 19개 기관이 품질이 떨어지는 금괴를 담보로 받고 내준 대출이 총 190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3조 5천억 원 규모죠. 방법은 킹골드보다 더 교묘했습니다. 이번엔 구리가 아니라 텅스텐이라는 금속을 썼다든요. 텅스텐은 금과 아주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밀도가 거의 같아요. 밀도란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무게를 말하는데 금의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19.3g, 텅스텐은 19.25g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금괴 안에 텅스텐 판을 넣고 바깥을 금으로 감싸면 무게를 재도 모르고 크기를 봐도 모릅니다. 이 사기가 들통난 건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원시적인 방법 덕분이었습니다. 한 은행 직원이 담보로 잡힌 금괴 몇 개를 직접 녹여본 거예요. 첨단 장비가 아니라 그냥 불에 녹여본 겁니다. 금이 녹으면서 안에서 검은색 텅스텐판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진 거죠. 중국 은행 감독당국은 이 사건에 연루된 19개 은행에 총 5,2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부실 대출이 190억 위안인데 벌금이 5,250만 위안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0.3%도 안 됩니다. 100억짜리 사기를 치고 3천만 원 벌금 낸 셈이죠. 속망방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킹골드 사건과 산시, 후난 사건을 합치면 가짜 금 담보로 인한 부실 대출 규모는 약 30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금액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적발된 건 빙산의 일각이고 아직 은행 금고 안에서 잠자고 있는 가짜 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아주 불편한 질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금, 도대체 얼마나 진짜인 걸까? 중국 인민은행은 공식적으로 금 2,300톤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 외환 보유액의 약 6.8%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미국이 8,000톤 넘게 보유하고 있으니 아직 격차가 크긴 하지만 세계 6위권에 드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죠. 그런데 금시장을 분석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2,300톤이라는 숫자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 분석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했어요. 2019년 기준 중국 공식 금 보유량의 최소 4%는 애초에 가짜 금이었을 수 있다. 4%면 약 80톤에서 90톤에 해당합니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금 중에 이 정도가 진짜가 아닐 수 있다니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 차원을 넘어서 통계의 신뢰성 자체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숫자는 넘쳐나는데 정작 믿을 수 있는 숫자가 하나도 없다. 중국 금시장이 지금 처한 현실입니다. 자, 긴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전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금은 안전자산이니까요. 그런데 중국의 상황은 이 상식과 정반대입니다. 금을 쌓으면 쌓을수록 가짜금의 위험도 함께 커지는 기묘한 역설에 빠져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메커니즘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시진핑이 금을 많이 사라고 하면 금의 수요가 폭발합니다. 수요가 늘면 금값이 올라가죠. 금값이 오르면 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기업이 급증합니다. 같은 양의 금으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요. 은행들도 금담보 대출이라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면 진짜 금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금은 광산에서 캐야 하고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하루아침에 늘릴 수 없잖아요. 진짜가 부족해지면 그 빈자리를 가짜 금이 파고드는 겁니다. 수요는 넘치고 검증은 허술하고 가짜를 만들어 넣으면 돈이 되니까요.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담보 대출의 품질 검사 기준을 높이고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근본적인 모순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민은행은 미국의 달러 제재 리스크 때문에 금 매입을 멈출 수 없어요. 금 매입을 계속하면 민간 시장의 금 수요도 같이 올라가고, 그러면 지방 금융권은 담보가 부족해지면서 다시 가짜금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금을 살수록 가짜가 늘어나는 악순환인 거죠. 국제시장의 반응도 중국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이제 중국에서 출고된 금이나 중국 ETF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오히려 디스카운트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1온스 금인데 스위스산이냐 중국산이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시진핑은 금으로 달러 패권에서 독립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 자체가 신뢰를 잃으면서 오히려 새로운 약점이 되고 있어요. 안전자산이 최대 리스크가 되는 이 아이러니, 중국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중국의 가짜금 스캔들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금시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중국에서 벌어진 일은 금값과 금 투자 장품의 신뢰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대비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을 살 때 브랜드보다 출처와 검증 횟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킹골드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국제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간판만 보면 이보다 더 믿을 만한 회사가 없었죠. 그런데 그 화려한 간판 뒤에 구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금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팔았느냐가 아니라 그 금이 어디서 정제됐고 몇 번의 검증을 거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런던 금시장 협회 인증이나 스위스 정제소 출고 제품처럼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증 체계를 거친 금을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 한 거래소에서만 금을 사지 말고 출처를 분산하세요. 특정 나라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도 내 금 전체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국 관련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 담보라는 단어가 나오면 특히 주의하세요. 중국 채권이든 주식이든 금 ETF든 상품 설명에 금 보유량이니 담보니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한 번 더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특히 지방금융기관이 발행한 상품이나 검증 절차가 불투명한 상품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투자하기 전에 담보의 실체가 무엇인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 투자 수단을 반드시 나눠서 보유하세요. 금은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 훌륭한 자산입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보험 같은 존재죠. 하지만 그 보험을 한 곳에만 몰아넣으면 위험합니다. 실물 금도 사고 해외 유명 거래소 ETF도 활용하고 국내 상장 ETP도 활용하세요.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국가에 걸쳐 분산하면 특정 나라의 통계가 뻥튀기 됐거나 규제가 무너져도 내 자산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잖아요. 금 투자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국의 가짜금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겉이 반짝인다고 진짜는 아니라는 것, 간판이 크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남의 말을 믿기보다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내 자산을 지킨다는 것.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여러분은 분명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싹한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